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졸업까지 1년이 남긴 했지만 졸업과제를 미리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이젠 졸업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영상 텀이 길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니티의 기초 조작 및 기초 C#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니티에서 플레이어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튜토리얼 프로젝트인 스티로폼 블레이드는 2D 캐릭터를 이동시키도록 구현할 것이기 때문에 2D를 기준으로 움직임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 유니티에서 움직임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조작하여 움직이는 방법과 리지드 바디를 이용한 물리 기반으로 움직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조작을 구현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폼을 조작하여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이란 유니티 오브젝트의 배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포지션과 로테이션, 스케일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게 됩니다. 포지션은 오브젝트의 3D 월드 공간상의 위치 좌표를 나타내고요. 로테이션은 오브젝트의 x, y, z축 회전 상수를 나타내며 스케일은 오브젝트의 x, y, z 크기 배열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움직임을 구현하려면 어느 값을 조정해야 될까요? 정답은 바로 위치를 나타내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C# 스크립트를 통해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포지션 값을 조절하여 움직임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는 입력 이벤트를 감지하는 시스템, 즉 인풋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는데 작고 간단한 프로젝트에서는 구현이 간단하고 직관적인 구버전 시스템을, 복잡한 입력 및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큰 프로젝트에선 신버전 인풋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진행할 튜토리얼인 스티로폼 블레이드는 작고 간단한 프로젝트에 해당하고 이 튜토리얼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유니티에 갓 입문 또는 적응하는 단계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튜토리얼에선 구버전 인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를 하나 생성해 주신 뒤 asset create 모노 비헤비어 스크립트를 생성해 주시고 플레이어 무브라고 이름을 정한 뒤에 더블 클릭하여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줍시다. 일단 변수부터 선언해 볼까요? 우리가 속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값은 실수입니다. 따라서 무브 스피드는 실수형 자료형인 플롯형으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대충 3.5로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또 범위란 실수형인 버블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엄청 예리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왜 게임 개발에서 개발자들이 플롯을 더 선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는 자료형들이 메모리 사용량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중 실수형 자료형들인 플롯과 더블의 메모리 사용량은 각각 4바이트, 8바이트입니다. 따라서 플롯이 더블보다 연산 속도가 2배가 빠른 셈이 되는 것이죠. 연산이 한두 개 정도라면 그닥 성능 면에서 상관이 없겠지만 파티클 맷이 점이나 물리 엔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연산이 수만 단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성능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더블을 쓸 만큼 정교한 계산을 쓸 일은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게임을 개발할 때 플러스 사용하는 것을 습관 들여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실습으로 넘어와서 무브 스피드는 플러스로 선언을 해주었고, 그럼 이제 키보드 입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보드 입력 감지는 매 프레임마다 해주어야 키씹힘 현상이 없어지므로 입력 관련 함수들은 업데이트 문에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 다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nput.getAxis를 입력하실 때 아마 input.getAxisRow라는 함수가 자동 완성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선 이 두 가지의 차이부터 말씀드리자면 getAxis는 값이 부드럽게 증가하는 것, 즉 0에서 바로 1로 가는 것이 아니라 0, 0.2, 0.6, 1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getAxisRow는 값이 딱딱하게 바뀌는 것, 즉 0에서 소수점 없이 바로 1 또는 -1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getAxis와 getAxisRow의 차이를 알았고, 그럼 이제 그 오른쪽에 쿨하신 탈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유니티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Edit 프로젝트 세팅스 인풋 매니저로 가시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Axis 도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유니티 인풋 매니저에 미리 정의된 입력축들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적었던 호라이즌 달을 찾아 클릭해보면 네거티브 버튼, 포지티브 버튼, 알트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런 게 있는데 이 키들을 통해 호라이즌 달의 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거티브 버튼을 누르면 값이 감소, 포지티브 버튼을 누르면 값이 증가하는 구조이죠. getAxis 함수의 범위는 둘 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이것으로 방향을 판단하는 방식은 x축 좌표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갈수록 1인 거죠.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들의 A키가 왼쪽, D키가 오른쪽인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이 코드의 의미는 A 또는 D 방향키 왼쪽, 오른쪽을 통해 X 호라이즌털의 값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조절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 줄 코드가 플레이어의 X 좌표 방향을 정하는 것일 테죠. 우리는 이 값과 무브 스피드의 조합으로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구현해 볼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입력한 코드 아래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마치셨다면 다시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벡터 to.right가 무엇이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위 벡터, 즉 1,0 벡터를 의미합니다. 2D 플랫포머 게임 월드 공간을 XY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플레이어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면 X좌표가 0이 아닌 값이 필요하므로 우리는 벡터 to.right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X 호라이즌은 아까 위에서 작성한 키보드 입력에 의한 get axis의 결과입니다. X 호라이즌 탈의 값과 벡터 to right의 값이 곱해지면서 왼쪽, 오른쪽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right 말고 left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경우엔 보호를 반대로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요. 네, 이렇게 이동 방향을 결정했으면 이제 초당 몇 체 속도로 움직일지를 정의하겠죠. 그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런한 move speed라는 변수를 추가로 곱해줄 겁니다. 그 뒤에 또 이상한 코드가 추가로 붙어있죠. time.deltaTim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유니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time.deltaTime은 프레임에 상관없이 초당 동일 속도를 보장합니다. 네, 쉽게 예를 들자면 move speed가 3.5있고 초당 프레임이 60인 환경에서 아래의 코드를 테스트한다고 가정합시다. time.deltaTime이 없는 코드의 경우 프레임당 3.5m를 움직이게 되며 이럴 경우 초당 210m를 이동하게 되죠. 반면 델타 타임이 있는 코드의 경우 프레임당 3.5에서 1을 60으로 나눈 만큼의 값만 이동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3.5m를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임.델타 타임이 FPS에 상관없이 1초에 3.5만큼 이동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입력한 X축 방향으로 1초의 무브 스피드만큼의 속도만큼 이동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코드를 저장하고 플레이어를 생성해 봅시다. 우선 이제부터 진짜 프로젝트 개발이기 때문에 이전 튜토리얼에서 사용했던 오브젝트들을 모두 제거해 주겠습니다. 네, 제거를 완료했고 이제 여기다가 2D 오브젝트 하나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현재 2D 오브젝트를 호버했을 때 스프라이트 에셋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유니티 레지스트리, 다음 2D 스프라이트를 임포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하셨다면 이제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플레이어라고 붙이고 이 오브젝트의 포지션 값을 0, 0, 0으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아까 구현한 플레이어 모브 스크립트를 넣어주고 게임을 실행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키보드 A, D 또는 방향키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사각형이 내가 누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 위아래로도 움직이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코드를 조금만 더 수정해주면 되는데요. X축이 호라이즌탈이니까 Y축은 벌티컬이겠죠. 그러므로 우선 이 코드 한 줄을 추가해 줍시다.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함수를 일부 수정해 주어야 돼요. 벡터2.right는 1,0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기에는 사용에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방향 벡터를 따로 변수로 빼줄 거예요. 벡터2 move direction이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해주고 이렇게 x좌표, y좌표의 값을 따로 넣어줍시다. 그리고 트랜스레이트에 매개 변수를 다 지운 다음에 move direction 곱하기 move speed 곱하기 타임.델타 타임으로 변경해 주시면 상하 좌우 이동 구현이 완료됩니다. 방금 가진 transform.translate에 의해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것을 구현해 봤고요. 이제 물리 기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깜빡한 사실이 있는데 최신 물리 패키지 기반의 유니티 피직스에서 일부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유니티 6 이전의 버전으로 튜토리얼을 따라 하시는 분들과 코드가 살짝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코드로 넘어와서 input.getAxis와 플롯 모브 스피드 빼고 모두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새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줄 건데 rigid body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rigid body란 오브젝트에 물리를 적용하기 위해 붙이는 컴포넌트입니다. 3D 오브젝트에는 rigid body를, 2D 오브젝트에는 rigid body 2D를 붙입니다. 네, 이것이 붙은 오브젝트는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콜라이더가 있는 오브젝트에 부딪히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는 오브젝트라면 무중력 상태에 어느 오브젝트에 부딪히더라도 그냥 겹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네, 다시 코드로 넘어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사용할 플레이어는 2D이므로 rigid body 2D로 타입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주었고 이동 로직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start 함수에 이 코드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 코드가 무엇이냐면 내가 rigid body를 변수로서 받아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변수로 선언한 rigid body가 플레이어의 rigid body를 받지 못해 코드 진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네, get 컴포넌트를 작성하셨다면 이제 이동 로직을 구현해 봅시다. rb.linear velocity는 u 벡터2 곱하기 move speed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사실 아까 구현해본 transform.translate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전의 유니티에서는 벨로시티를 사용하였지만 유니티 6 이후로 리니어 벨로시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버전으로 튜토리얼을 따라오시는 분이라면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냐? 오브젝트의 X축 속도를 X 호라이즌탈 곱하기 모브 스피드만큼으로 즉시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네, 제목과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조만간 게임 개발의 고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곱해줘도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리니어 벨로시티의 값을 넣는 건 이미 1초당 얼마나 움직일지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리지드 바디에 타임.θ 타임을 곱하면 오히려 속도가 프레임에 따라 달라지는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는 1초에 이미 x 호라이즌탈 곱하기 무브 스피드만큼 이동하는 코드인 셈이죠.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누르기 전에 리지드 바디는 물리 기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닥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밑에 쌀형 스프라이트를 하나 생성해주고 X축으로 10만큼 늘려준 뒤 콜라이더를 추가해주고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하기 전에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플레이어 밑에 add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를 검색해주신 뒤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슬라이더도 추가해 줍시다. 근데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플레이어가 중력에 의해 떨어지며 바닥에 착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 또는 D 방향키를 통해 왼쪽, 오른쪽으로 플레이어가 이동하는 것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대로 게임을 한다면 원하는 만큼 Y축으로 이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플레이어의 리지드 바디에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줄 건데 그 방법은 바로 이 그래비티 스케일을 0으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 후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자유자재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플레이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플레이어 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튜토리얼은 물리 기반 이동인 리지드 바디를 이용한 이동을 사용할 겁니다. 다음 강의는 쉬어가는 차원에서 따로 코드를 구현하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네모가 뛰어다니는 게임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플레이어 아바타를 입히고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생동감이 있는 프로젝트로 변신시켜 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 강의에서 같이 해볼 거고요. 이번 강의도 시청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